Hello, everyone. Before we begin the roundtabl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청중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유튜브의 라이브 챗 기능을 통해서 토론에 질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션 1 한 아세안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공급망 혼란, 또 이와 관련된 이 보호주의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패널리스트 분들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님, 라미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 대양주팀 연구위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켄 링소 모나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 말레이시아에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디아 울란사리 아르랑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윤성 산업연구원 글로벌 산업실 연구위원님께서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장님과 패널리스트 분들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 여러분. 저는 신윤성입니다. 산업연구원 소속이고요. 저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산업 협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맡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분야 조정 장관님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번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 또 경제학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한 아세안 센터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저를 본 세션, 첫 번째 세션 좌장으로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한 아세안 공급망 협력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 4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께서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양 지역의 협력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아세안 사이의 무역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으며 또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발표는 물류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컹 린소 말레이시아 모나시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개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나시 대학교의 캥 린소 교수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한 아세안 센터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4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물류 공급망과 지속 가능성 경영 연구 관점입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의 무역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무역 규모는 243억 달러에 달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12대 경제 상대국이었습니다. 또 LNG뿐만 아니라 금속, 광산 물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석유화학, 또 기계류, 장비, 부품, 또 철강 등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먼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어떤 순서로 발표할지 목차가 있는데요. 최근에 공급망 와해 문제, 그리고 배타적 보호주의의 확산, 두 번째는 무역 원활화와 물류 인프라와 서비스, 또 회복 탄력성이 있는 공급망 관리, 물류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먼저 최근에 공급망 와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4가지의 사건을 제가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볼티모어의 교량 붕괴 사건, 중동에서의 무역 충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 4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공급망이 와해가 되는 일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19의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보건 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비대면 진료와 같은 비대면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와해와 붕괴가 오게 되면 거기서 오는 파급 효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ICT가 즉 전 통신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타적인 보호주의입니다. 한 측면에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내수 산업을 보호하거나 생물학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게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감한 물자의 수출 등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역 원활화 그리고 물류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연구가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역 원활화입니다. 운송과 물류 기지, 통관, 항만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어하우즈를 포함한 물류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물류 인프라와 자산인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산 특화된 이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여기다가 올린 이유는 바로 컨테이너를 운반을 하는 주선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에 즉 경제적인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문제에 있어서 운송과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자산에 특화된 이슈들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물류와 관련된 또 통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있는데요. 저와 공동 연구자들이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보시면 인티그레이션 팩터 I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지, 대포의 서비스 품질 SQ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운반자, 운송 기업의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 HSP, 가장 오른쪽에는 국가의 물류 퍼포먼스 NLP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느냐 하면 중간에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역할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현금 흐름, 그 기지와 홀리어 간에 현금 흐름이 없었다는 것에 저희가 집중했습니다. 즉 홀리어는 주선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이론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특이한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는 달랐습니다. 첫째, 기지가, 즉 대포가 홀리어에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이고요. 또한 대포, 기지가 직간접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류의 성과, 물류의 그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즉, 이해관계자 이론, 스테이크홀더 티어리가 여기에 적용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NLP가 굉장히 높다면 선박 회사들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만으로 가게 될 텐데, 즉 거점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이것은 자기 이해를 높이는 self interest theory를 오히려 뒤집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NLP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 하면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거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기로부터 또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보호주의로부터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속력, 세 번째는 유연성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시성이 중요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자, 또 운송의 필요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공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 정보 공유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사람들이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속력이 있어야 되고 유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류에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그 무역과 물류에서의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특히 탄소와 수소 연료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리어들, 운송을 하는 주체들을 보면 첫 센터부터 마지막 센터까지 전 영역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물류 부문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너지를 푸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를 해보면 폐기물 관리의 문제는 주로 폐기물 하이어라키, 폐기물의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급망에 있어서의 와해는 우리가 언제든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 사고는 사실 피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배타적인 보호주의와 관련해서는 헤게모니와 자국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단기적으로 항상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무역 원활화,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 경제와 또 마지막에 집중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인데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 공유가 중요한 공급망의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공급망을 통합하는 것은 반대로 와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은 물류 부문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수익을 높이고 또 우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stop sharing. Thank you for Dr. King Lin So. 네, 감사합니다. 소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개념은 누가 글로벌 무역에서 가장 이점을 보느냐라는 것을 놓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을 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완전히 폐쇄를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때 저희가 세계 공급망 가치 사슬을 분석을 한 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의 연구를 통해서 국가에 따라 또 기업에 따라 주체에 따라 누가 이해를 보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굉장히 소중한 연구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과 한국 간의 공급망과 관련해서 다울란 사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주제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공급망 도전에서 아세안의 미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주최 측에게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4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글로벌 무역 긴장과 공급망 도전 과제에서 아세안의 미래입니다. 아세안 한국 경제 협력 강화 전략이 부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상품 교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자 장비, 기기, 광물, 연료, 또 원자력 반응로 등등이 양국 간의 주요 품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대한국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보호주의 경향이 있고 또 아세안 국가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두 번째로는 국내 고용을 보호하고 또 그 외에도 환경이나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흥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숙 전략 산업도 보호하는 것도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수입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FTA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또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미국의 중국 수입품과 관련하여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국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입품 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총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 양국의 무역이나 또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세안은 RCEP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같은 RCEP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역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의 혼돈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또 바로 직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세안 경제의 역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세안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3.3%의 성장, 한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71%의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역의 규모도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무역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위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석 연료라거나 또는 금속과 관련된 주요 수출 국가인 러시아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또 이는 아세안 국가들, 예를 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전 세계의 식량,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세안에서의 인플레도 2021년 3.1%에서 2022년에는 4.7%까지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로 인해서 필리핀에서는 최근 교통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을 하였고 또 발전소에서의 탄소 사용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켈 그리고 팔라듐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데 또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니켈과 팔라듐의 가격이 65%, 25% 각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미래가 불확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네온가스 공급 국가이기도 한데 이 네온가스는 반도체 생산
또 전기차 그리고 통신 장비에도 사용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세안 한국 FTA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2015년 11월 22일에 체결이 되었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아세안 한국 FTA 즉 AKFTA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80% 철폐를 하게 되면서 아세안과 한국 사이에서의 상품과 자본의 흐름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세와 관련된 이점도 있고 그 결과 무역의 효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우 원료를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이들이 최종 제조되는 지역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인프라에 대한 건설과 투자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세안은 한국과 FTA와 관련된 개선 또 혁신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미래의 아세안의 개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은 특히나 디지털 기술,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전기차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도 FTA를 체결하였는데요. 이것은 인도네시아 한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약인데요. IKCEPA, IK세파입니다. 한국에서 체결을 한 IK세파에서의 합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등과 같은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IK세파의 이행 분야에서 보면 관세 자율화, 점진적인 관세 인하이고요.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경제 효과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투자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또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 발전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협력의 미래를 내다볼 때 아세안의 경제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장점이 있는 분야를 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울란사리 네, 울란사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울란사리 교수님께서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코로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향후의 한 아세안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로 디지털 협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분야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국제 교역이 WTO 체제 하에서 계속 확산이 되어 왔는데 또 그 외에도 TBT, SBS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들이 또 새로운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는 바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이고요. 경희대학교의 장용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의 장용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아세안의 TBT와 SPS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정책 보고서로 발행한 바 있는 연구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CNN의 보도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미국의 식약처가 트랜스패트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 원래 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었는데 제품에 트랜스패트가 들어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더라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라벨에다가 넣기만 하면 사실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표기 관련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목적은 심장 질환을 예방해 보겠다라는 것이었고 트랜스 지방을 가공 음식에 넣지 말아야 된다. 또한 제품 안에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 규제를 어기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가 되면서 사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특히 중소기업의 이런 수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치를 저희가 TBT 무역 기술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것과는 다른 무역 장벽인데요. 무역 기술 장벽 TBT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이 TBT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 WTO에서는 TBT와 SPS를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관련 단체들이 기관들이 이와 같은 제품들이 이러한 기준을 맞추는지 여부를 골라서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 마크를 주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SNI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이고 또 PSE는 필리핀이고 TISI는 태국에서 부과하는 인증 표시입니다. WTO가 가지고 있는 TBT와 SPS 협약에 따라 뭔가 새로운 기술 관련 규정이 그리고 규제가 마련이 되면 WTO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 통보문이 얼마만큼 제출됐는지를 보면 TBT와 SPS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연간 아세안 회원국들이 96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통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세안 국가들이 도입한 TBT와 SPS 조치들이 꾸준히 올라갔는데요. 특히 지난 2년간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평균 세율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 중에 대표적으로 TBT와 SPS와 같은 이런 비관세 장벽이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TBT와 SPS가 가지고 있는 무역 제한 조치에 집중했는데요. 저는 또 수출 기업들이 기술을 개선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올라가는 비용들을 보았는데 여러 논문들을 보면 사실 TBT와 SPS가 무역에 부정적이기만 할까를 묻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오히려 무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장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그러한 문화라든지 입맛을 고려를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래 비용이 떨어지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인증이 붙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뭔가 제품을 표준화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무역에는 이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래 비용은 줄이지만 준수를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상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저는 선언적으로 TBT와 SPS가 가지고 있는 무역 효과를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밑에 경제 통계의 결과가 있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비관세 장벽 TBT와 SPS가 가지고 있는 효과만 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이 두 가지가 주요 변수였기 때문인데요. 아세안 국가로서의 수출을 보면 비관세 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관세 조치를 둘을 나누었을 때 TBT와 SPS를 따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SPS는 부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SPS는 분명한 무역 제한 조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OECD 회원국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고 보았을 때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OECD 회원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비-OECD 회원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음 표는 일단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건너뛰겠는데요. 네, 지금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역내 무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의 역내 무역을 보면 회귀 분석 결과 TBT와 SPS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2000년대에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0년을 기점으로 보면 다른 아시아 국가로는 무역 제한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아시안 국가들이 WTO에서 무역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을 표출을 했고 그것이 2010년 이후에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했는데요. 사실 다양한 법과 규정, 시스템의 표준화와 조화는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제적인 통합 그리고 한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아세안 국가들 간의 더 긴밀한 규제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한국 간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EV와 같은 세계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신생 산업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선 새로운 규정과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이 이러한 세계의 공급망 와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와 조화를 기술적 표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동 R&D와 파트너십이 여기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know, 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무역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TBT와 SPS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무역 적자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식품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K푸드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할랄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수출 판매를 내수 시장에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한국의 고추장과 된장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큰 무역 적자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인데 그러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BT와 S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저희가 2년 정도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를 포함한 많은 관계 기관들이 한국 음식이 왜 다른지 이 재료가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열심히 보였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Korea 네, 마지막 발표는 미중 경쟁 속 한 아세안 GBC 협력 강화입니다. 라미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 대양주팀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 발표는 공급망 재편, 특히나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하여서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의 현황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의 공급망 협력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급망 재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 둔화와 또 일자리 감소로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왔는데 또 그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도 그만큼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의 상호 연결성, 상호 의존성이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팬데믹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또한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해서까지도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탈세계화를 토대로 하는 경제 정책이 새로이 도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급망 재편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은 바로 이 두 개 나라, 즉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세액 공제나 또는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재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동맹국과의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프렌드 쇼어링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런 리쇼어링 그리고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또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공급망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일부분은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IPEF와 같은 협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공급망 전략을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국내 중심의 전략적인 공급망이고 그리고 또 민감한 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출 방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급망의 내재화, 즉 공급망의 국내화에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각국의 공격적인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의 공급망 재편 조치를 우회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국에게 있어서도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고립을 방지하고 또 해외 시장으로의 이 우회 진입을 위해서라도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세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세안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고도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FTA 체결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ICES의 설문조사 2024년에 ICES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된다면 2023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미중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다양한 수출 통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이라거나 또는 수출 통제 목록 등등이고요. 또 동시에 민감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FDPR 해외 직접 생산 규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공급망을 구축을 하도록 양자태기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하여서 선택적인 탈동조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론 이에 대응하여서 중국도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결국은 특히나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서 양자태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4년 ICIS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중에 31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아세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세안은 두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회복력과 단결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 아세안은 중국이나 미국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32번 질문은 아세안이 전략적 라이벌 중 한쪽과 손을 잡아야 한다면 어느 국가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을 보면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답이 2024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아세안이 편을 드는 국가와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 미국이 특히나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좀 더 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또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미국이 하이테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성공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가정을 하여서 이와 관련된 파급 효과를 한번 정량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광학기기, 즉 전기 및 광학기기 분야에서 먼저 중국산 중간재를 제외했을 때 단기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중국산 중간재가 제3국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국가가 기존의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서 다른 국가가 중국을 대체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칼럼은 부가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산 중간재가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었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칼럼의 경우에는 이 국가들이 중국의 생산품을 대체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 이 중국 중간재를 대체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또 몇 가지 가정을 사실 그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국가들, 즉 중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과의 생산 연계가 있다면 그러면 탈동조화를 한 이후에 피해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고도의 불확실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공급망을 갖추게 된다면 또 사실 중복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미래에 가서 또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이시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내 통합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 아세안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미중 경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유연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결국은 다양한 국가들, 즉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의 생산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한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결성을 강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미령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유명한 경제학과 관련된 농담이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었던 말인데 유명한 아니면 뭐 뛰어난 경제학자의 말을
팔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맨날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좋고 저러한 것은 좋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좋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기를 하면서 A 계획, B 계획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서로 간의 장점에 대해서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런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일부 국가들은 이로부터 또 득을 볼 수가 있고 또 일부 국가들은 이로부터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얻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만큼 한국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과 강력한 연결성 또 그만큼 연계를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세션에 4분 전문가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2개를 받았는데 이 질문 2개를 모든 발표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한 아세안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질문만큼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특히나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이 다른 수입품의 공급망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또 2차 전지 생산이 중국산 중간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세안 국가들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광물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국가들이 환경 기준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준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천연 자원 예를 들면 니켈이나 또는 다른 광물 자원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때 사실 또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산림 훼손이라거나 또 이와 관련된 가공이나 추출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발표자 분들께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 보전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의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Ask one more time.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한 만큼 한국은 특별히 아세안 국가의 광물 자원 공급망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한 아세안 간의 협력이 이 광물 자원의 공급망에 있어서 어떠한지, 특히 ESG의 측면에서는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소 박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공급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됐든 어느 국가가 됐든 간에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를 감안하면 파리 협약에 조인한 모든 국가는 이 파리 협약이라고 하면 상승하고 있는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협약이지요. 그렇다면 관련 조인국들은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순환 경제의 원칙에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품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재료들이 여러 번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또 화학자, 또한 NGO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전문성을 모아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해내는 모든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천연 자원을 더 이상 채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의 관점인데요. ESG의 측면에서도 순환 경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선형적인 경제의 프레임워크에서 완전히 다른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또한 저희는 저희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인식을 높여야 됩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되죠. 물론 저도 말은 쉽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면 저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순환 경제의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파리 협약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년 후에 그러한 목표를 이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for 네, 감사합니다. 네, 켄 린소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야 울란사리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아마도 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Yes, there is many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을 하였고요. 또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도네시아 기업들, 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또 한국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의 협정도 있는 만큼 바로 인도네시아 한국 세파도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관세 자유화 또 관세 인하 협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 발전의 속도가 아세안 국가들마다 다릅니다. 그런 만큼 아세안의 한 가지 특성이라고 한다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각각이 문화, 국민, 경제, 또 산업 발전 정도 등등에 있어서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아세안에서는 또 국가들 사이에서의 각기 다른 수요, 즉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각기 다른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I answered this question. So 네, 사실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을 보면 주요 수출국이 원자재인 반면 농산품인 경우도 있고 광물이거나 아니면 단순 제조 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가는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됨으로써 물품과 재화의 수준이 중간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R&D에 투자를 하거나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세안 지역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 보다 더 깊이 통합을 하게 되고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그러한 공동의 동맹을 맺게 된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고의 신뢰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최고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와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세안의 회원국들에게 많은 부가가치 제품이라든지 인적 자원 등의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덕분에 아세안 국가들도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이 큰 국가는 아니고 작은 국가도 아닌 가장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세계 경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으나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혹시 두 분 한국 박사님들 의견이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중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와 또 손발을 같이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조율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국과 아세안의 국가들 정부 간에 또 기업 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뭔가 공급망에 오는 그런 차질이나 중단 문제에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급망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한다든가 시장 트렌드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Okay.
네, 사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발전 단계가 다르다고 해서 GBC 참여에 있어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성, 이런 이질성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네,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외국 교수님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